네, 자, 이번 시간은 제94회 전산세무 2급 94회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산세무 2급 합격률을 한번 발표한 걸 보니까 94회가 36.37%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 93회가 52, 그 다음 50, 91회는 무려 57%까지였거든요. 90회도 54%. 물론 87회, 최악의 경우 86회는 23%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막 두 배씩 왔다 갔다 해버려서 특히 이번 94회는 합격률이 지난번보다도 10몇 프로 저조한 것 같아서 한 16% 떨어졌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출제위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론 시험 문제에서 아주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그냥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 정답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95회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출제위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복수 정답이 나오거나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지면 좀 이렇게 다음 95회는 좀 쉽게 내야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23%부터 쭉 57%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왔던 것처럼 좀 더 쉽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런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다 켜 있습니다. 그 켜 있는 거 그거 반드시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 열어놓고 이번에도 이론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그걸 참고로 해서 풀 수가 있었고, 자, 수험번호 1, 2, 1, 5개의 5,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A형 감독권 확인번호 5030입니다. 예, 이거 눌러서 해주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고자산은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격 결정 방법이 있죠. 그리고 재고자산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개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개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하나하나마다 단가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대형마트나 동네 편의점 같은 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이게 얼마에 들어왔고 우리가 얼마에 팔았고 되죠. 근데 좀 비현실적인 면은 있죠. 그래서 고가품, 골동품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그런 업종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요거는 수익 비용 원칙에는 충실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고요. 가중평균법, 새로운 용어가 튀어나왔는데, 가중평균법이다 하는 게 이 중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다시 말해서 단가가 틀린 게 새로 들어올 때마다 단가를 통일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그때그때마다, 요거는 한 달에 한꺼번에 총평균을 내는 방법.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수익과 비용이 적절한 대응. 왜냐하면 얼마에 들어왔는데 이게 평균을 내버리니까, 그래서 판매할 때 또는 얼마에 들어왔었는지 추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제가 이거 참고 자료, 요거는 앞 글자를 따서 선이, 총후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때 요것만 가지고도 설명하면 1시간 걸려버립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쌤 전산회계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 거기 참고로 보시고요. 자,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은 선, 이, 총, 후 요 순서대로 제일 크다. 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자산이 크니까 이익도 크죠. 반대로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뭐예요?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게 표시가 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승시 당기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아니죠. 당기 순이익이 제일 크게 돼요. 선입선출법이. 그래서 요게 틀린 것.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현행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유를 생각했어요. 우유 같은 경우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죠. 그래서 수시로 현재의 시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거를 먼저 파니까. 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근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옛날 가격하고 현재 시가하고가 거리상으로 괴리가 있죠. 그래서 현행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는 거는 선입선출법이죠. 자, 먼저 들어온 거, 자, 최근에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뭐 전산세무 2급에서 이 정도는 나오니까. 다음은 주식회사 세계산업이 대손충당 관련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당기 대손충당금으로 당기에 설정한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기초 매출채권 잔액은 5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 원. 자, 대손충당금 5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기 외상 매출금 중에 2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사용하게 되죠. 마이너스 2만 원. 자, 됐고요. 그럼 3만 원 남았습니다. 전기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중 3만 원이 회수가 됐어요. 그럼 대손충당금 다시 복귀시킵니다. 3만 원. 그럼 오히려 만 원 늘어났죠. 당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차액 보충법으로 하죠. 자, 모자란 것만 채우면 됩니다. 모자란 거 빼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6만 원 남아있습니다. 근데 대손충당금을 보충하고 나니까 잔액이 10만 원이다. 그럼 얼마 더 보충된 거예요? 예, 플러스 4만 원이 보충된 겁니다. 자,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 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해서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계 처리한다. 정액법, 일정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년이면 5년 동안 10만 원을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한다 하면 2만 원씩. 자, 5번 이렇게 하는 거죠.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하니까. 근데 정률법은 이건 정액법입니다. 근데 정률법은 어떻게 해요?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비율, 정률. 자, 10만 원에 대해서 10%를 한다. 그러면 첫 해는 10만 원. 10만 원. 만 원. 보통 정률하게 되면 뭐 한 30% 하죠. 자, 곱하기 0.3 일정한 비율. 그러면 3만 원. 그다음 3만 원 뺀 7만 원에 대해서 또 감가상각 2개 빼고 나머지 그러면 2만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갑니다. 처음엔 많게 나중에는 적게. 역삼각형. 근데 전체 합계액은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금액은 같은데. 자,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고 회계 처리한다. 맞죠? 매년 동일한 금액. 이건 매년 일정한 비율. 정률법. 자, 1번은 맞고요. 가속상각법. 발음도 어렵네. 체감상각법. 이 출제위원이 대학 교수님이나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좀 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용어냐면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거를 다른 말로 가속상각법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가속한다. 처음에 많이, 나중에 적게. 자, 그래서 정률법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률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다. 맞죠? 처음엔 많이, 나중에 적게. 이거 맞고요.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많이 생산하면 감가상각도 많이 되고, 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 자, 이것도 맞고요.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는 첫 해. 정률법보다 정액법이 크다? 아니에요. 정률법이 커요. 정액법이 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다음 사례의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대변이 빈칸에 여기 적절한 계정 과목은 자, 관리부문 직원이 6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등 공제 항목 25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225만 원을 보통계급으로 지급하다. 그럼 차변의 급여, 대변에 뭐예요? 25만 원. 계정 과목을 예수금으로 해야죠. 예수금. 그다음 보통예금 225만 원. 정답은 1번. 요거는 뭐 전산회계 2급 수준이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계정 관리 적용 등록 메뉴 요거 활용하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거 뭐 813번인가 되고 다 알겠죠. 근데 기타의 대전사각비 애매하면 자 개정공문 및 적용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눌러서 기타의 대전사각비 검색하면 예, 요렇게 찾기. 자 검색하면 영업의 비용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4번 정답이 되고요. 이런 건 뭐 생큐죠. 자 이제 조금씩 재무회계는 항상 보면 재무회계가 제일 어렵고 원가회계는 조금만 알면 쉬운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출제했습니다. 재무회계는 뭐 5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원가회계를 완전히 비비고 놨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매몰원가, 기회원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요 그림들이 있죠. 매몰원가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 4년치를 내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내고 졸업장 받고 나왔는데 취업이 아직 안 됐어. 자, 매몰원가라고 하는 건 이미 납부한 등록금. 요거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죠. 회사로 따진다면 이미 회사에서 투자해서 뭐 기계장치를 사놓거나 한 것들. 요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나 생각해야지. 그게 바로 매몰원가고요.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 같은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 피자, 치킨, 그 다음에 여기 떡볶이가 맞나요? 발음이. 볶기인가? 자, 떡볶이에 김밥. 자, 여기 환상이죠. 이거를 먹을 건가, 이거를 먹을 건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피자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머지 둘은 포기한 거죠. 그래도 아쉬움이 남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 피자를 선택하고, 나머지 치킨과 떡볶이, 김밥 요 세트 메뉴 중에서 그래도 가장 2등으로 나는 요거를 아쉽긴 하지만 얘를 1등 보고 이 중에는 내가 얘를 2등, 얘 3등. 그러면 요 2등인 거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나머지 것 중에서 가장 효용가치라든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어느 것인가 할 때 그 금액을 기회비용 또는 기회원가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매몰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자, 아까 대학교 등록금하고 연결이 되죠. 이미 회사에 투자한 거 그건 생각하지 마라. 자, 이거 맞는 거고요.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 또는 최대 이익, 피자, 그 다음에 우리는 떡볶이가 되죠. 근데 여기 문제 잘 보세요.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피자를 선택 안 하고 아까 한 게 아니죠. 피자를 선택해 놓고 일단 주문해 놓고 그 배달 올 때까지 다음번에는 떡볶이 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선택하고 나서 선택한 후 또는 선택하고 나서 포기한 이렇게 문장이 맞는 겁니다. 얘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고정원가의 경우, 고정비. 생산량 계속 늘어날 때마다 비용은 일정하게 되는 거. 총 비용이죠. 총 원가. 자, 조업도의 변동, 이게 생산량.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아니죠. 자, 총 비용 원가가 10원인데 생산량이 10개일 때 그러면 나누기 하면 단위당 원가는 1원이에요. 10원을 10개로 나누니까. 근데 20개로 생산량이 늘었어. 그러면 0.5원이 나오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대표적인 게 임차료. 아니 물건 많이 만들었다고 집주인이 물건 많이 만드니까 당신 내 월세 2배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요게 틀린 겁니다. 정답이 이렇게 복수 정답이 나왔어요. 원래는 아마 3번을 정답으로 해서 출제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워드 작업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데 워드 작업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 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자, 2번과 3번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완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하면 얼마인가? 자, 자료가 쭉 있습니다. 이런 거 풀 때는 T자 계정 딱 그려가지고 하는 게 계산 빠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키웠습니다. 재료비 계정 딱 그리고 제공품 계정 딱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제품 제조원가 요걸 구할 거죠. 자, 주어진 자료 보니까 자, 우선 재료 소비액을 구해야 돼요. 요걸 구해서 얘를 어디로? 요쪽으로 와야 됩니다. 직접 재료비로. 그래서 요걸 구하려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 10만 원. 그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자,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 합계액 얼마에? 25만 원이 되죠. 차변 대변은 같아야 돼요. 25만 원.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3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럼 빼면 얼마예요? 얘는 22만 원이 되겠죠. 자, 22만 원은 이쪽으로 옵니다. 자, 왔어요. 22만 원. 자, 그 다음 주어진 자료 보니까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 만 원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농업이 20만 원 있고요. 직접 농업이 20만 원. 자, 그 다음 경비는 없어요. 문제 주어진 게 없으니까 통과. 제조간접비 20만 원. 자, 제조간접비 20만 원. 자, 다 더하면 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63만 원. 63만 원.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됩니다. 63만 원.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15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63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48만 원. 그럼 얘는 뭐냐? 그냥 액세서리로 넣은 거예요. 뭐 여기 더 그려가지고 제품 계정에서 요게 여기로 가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제품 제조 원가만 구할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8만 원. 예,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공품 계정 정도는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다음 제조간접비, 기말 제공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는 뭐 8번 문제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 부문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우리 이거 직접 배우법, 그 다음에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그거 문제를 좀 형태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때 보조 부문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으로는 용어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단일 배분율과 이중 배분율법. 여기서 단일 배분율법이다 하는 거는 직접 배분법입니다. 직접. 그냥 보조부문끼리 안 하는 거. 이중 배분율은 말 그대로 보조부문끼리도 가고 보조부문에서 다시 제조부문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가 있죠. 자,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예. 자, 다음 중에서 이중 배분율법이 장점만 짝지은 것. 그러니까 얘 직접 배분법과 요거와의 반대 개념이니까 요거의 장점만 짝지은 게 어느 거냐 보기 4개 중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요건 단일 직접 배분법이죠. 왜냐하면 보조부문끼리 서로 안 하니까 계산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얘는 직접 배분 단일 배분법이니까 이중 배분율법에 해당이 없고, 그다음 B 원가 부문 활동에 대한 개혁과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복잡하고 귀찮긴 하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이 나오죠. 특히 상호 배우법은 제일 복잡하지만 제일 깔끔합니다. 자, 이건 맞는 거고요. 원가 발생액과 원가 대상 사이 인과관계가 밀집해질 수 있다. 자, 그냥 보조부문끼리 안 하고 넣어버리면 보조부문끼리 서로가 연결된 거, 자,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밀접해질 수 있고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성과 평가가 된다. 자,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B, C, D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는 개별 원가 계산 하나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개별 원가 계산. 우리나라 요즘 조선해운 잘 나가죠. 자, 조선업, 항공기 제작, 건물 짓는,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건물 짓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단위당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단가가 낮아요. 근데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 라면, 대량 생산 들어가죠. 단위당 원가가 낮죠. 대체적으로. 근데 요거는 높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 정답이 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나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배마다 다 달라요. 톤수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뭐 벌크선이니 뭐 화물선, 유조선 막 나오죠. 자, 근데 다 소량 주문 생산 방식 맞고요. 개별 제품별로 원가 배 한 척 하나당 장부 하나씩 따로따로 다 됩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 원가 계산과 손익 분석이 용이하다 맞고요.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됩니다. 대량 생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품 하나당 정확한 원가 금액도 적고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아예 통째로 그냥 월말 제품 환산량 계산해서 해버리는데 이거는 단위당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예,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1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에서나 나올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전산세무 2급에다 실어놨어요. 아마 십몇 년 동안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저도 처음입니다. 출제위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게 전산세무 2급에 과연 맞는 수준의 문제인지. 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일단 풀어는 봐야 되니까 자, 문장도 좀 긴데 좀 나눠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10번 주식회사 3개는 공손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이 10%만을 정상공손으로 간주하며 나머지는 비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제공품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공정의 60% 시점, 2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용어가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이 수험생들은 공손품 정도는 알고 있죠. 불량품이구나 정도. 자 하나씩 한번 이 보기 1, 2번만 놓고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3, 4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손품,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통과하는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품질 검사한다 그러면 다 완성된 제품 검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완성 다 된 다음에 어떤 제품은 여기처럼 공정의 60% 시점, 어떤 제품은 공정의 20% 시점에서 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불량품이 안 나오는 뭐 포장 단계라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불량품이 아닌 정상품의 10%는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보면 공손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불량품이라고 그랬죠? 불량품. 자, 근데 이 불량품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상공손. 요거는 평상시에 이 정도는 항상 있어 하는 거고요. 비정상공손은 요거는 이번에 작업자가 크게 실수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없는. 자, 그래서 요 정상공손은 제품 매출 원가에 들어갑니다. 제조 원가에 들어가요. 제조 원가에. 그 다음에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별도의 손실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원가에 넣어서 그러면 다른 완성된 제품의 단가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얘까지 다 감수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핵심은 뭐냐? 품질 검사 시점입니다. 품질 검사 시점. 그리고 거기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해서 불량품이 아닌 정상품이 몇 개냐를 찾아야 요거에 대해서 정상공손을 몇 프로? 10% 본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기초 제공품 2,000개. 이거는 지난달에 만들다가 미완성돼서 이번 달로 넘어온 거. 요 기말 제공품이 다음 달 가면 또 기초 제공품이 되겠죠. 근데 완성도가 몇 프로냐면 40% 완성돼서 이번 달에 나머지 추가로 이제 제조 들어갈 겁니다. 단기에 몇 개가 들어갔냐면 8,000개. 그래서 총 10,000개입니다. 이번에 기말 제공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건 10,000개죠. 최대. 근데 자, 10,000개 중에서 완성은 6,000개가 됐고 자, 요거 불량품 1,500개 합치면 7,500개예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가 몇 개? 2,500개가 되겠죠.
만기에서. 요거는 25% 완성이 됐고 이거는 다음 달에 가서 완성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는 했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품질검사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공정의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요 기초제공품은 이번에 완성은 먼저 됐겠죠. 얘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근데 완성도가 몇 프로였어요? 40%. 다시 말해서 요 기초제공품 2,000개는 지난달에 품질검사 안 했어요. 왜? 여기는 60% 시점에서 하니까. 그러면 검사는 이번 달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완성품 6,000개 중에는 얘도 2,000개가 있겠죠. 검사도 했고. 그러면 이번 달에 검사한 거는, 근데 요 기말제공품 봐요. 25%입니다. 지금 완성된 게. 60% 아래예요. 그럼 얘는 품질검사 안 했겠죠. 품질검사한 거는 총, 자, 2,000개의, 자, 그래서 완성된 거, 요거까지 7,500개 품질검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7,500개 중에서 정상적인 건 6,000개, 비정상적인 거는 1,500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7,500개 검사, 요거는 7,500개 검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거 정상품 6,000개의 10%, 6,000개 곱하기 0.1 하면 600개. 600개는 뭐라고? 정상공손. 그러니까 1,500개 중에서 정상공손은 600개. 그러면 나머지 몇 개예요? 900개? 예. 900개는 비정상공손으로 본다는 소리죠. 자,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공손품은 600개이다. 600개. 예, 맞죠. 만약에 비정상공손은 900개이다 하면 그것도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자, 1번은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품질 검사를 공정이 20% 시점에서 한다고 가죠. 그럼 보세요. 자, 요거 20% 시점이면 얘는 완성이 40%니까 이거 언제 검사했겠어요? 지난달에. 이미 검사 받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넘어와서 물론 이번 달에 완성은 됐겠죠. 100%까지 가서. 그러면 이 6,000개 중에서 2,000개는 지난달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000개. 그러면 몇 개예요? 남는 건 4,000개가 이번 달에 검사한 겁니다. 2,000개는 이거는 지난달 검사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기말제공품 보세요. 2,500개 미완성된 건데 이 완성도가 25%예요. 검사를 몇 프로 시점에서 한다고? 20% 시점에서. 얘 검사 받았습니다. 검사 완료. 그러면 요 2,500개의 요 4,000개 검사는 총 6,500개가 검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6,500개가. 자, 6,500개 곱하기 10% 0.1 그러면 몇이에요? 650개가. 자,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 그래서 650개, 품질 검사 6,500개 했고 그 중에 10% 650개. 그러면 정상 공소는 이번은 1,500개 중에서 650개가 되고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 공손품은 850개이다. 틀렸죠? 650개입니다. 이 850개는 얘까지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얘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일단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품질 검사를 공정이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아까 1번 다뤘던 거죠.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에 집어넣는 거 맞습니다. 그 비용도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도 넣어서 그래서 나중에 판매 단가로 연결되는 거죠. 자,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해야 한다. 기말 제공품은 얘는 검사도 안 한 거예요. 60% 시점에서 하는 회사는. 얘는 아예 검사 대상도 아닌데 여기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정답이 그래서 2개가 나온 거예요. 자, 4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품질 검사 시점과 상관없이
예죠. 비정상 공선 1,500개 중에서 아까 60% 시점에서 만약 한다고 했을 때는 600개, 나머지 900개 비정상 공선은 자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자 안 된다. 맞죠? 제조 원가에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어디로? 비정상 공선은 무조건 영업 외 비용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이론 교재 235페이지에 보시면 공선품 검사 시점이 기말 정품 완성도 이전과 이후일 때 아까 설명드린 거 여기 있습니다. 자, 공선품 검사 시점이 기말 정품 완성도 이전이다 하면 완성품과 기말 정품의 안분해서 공선비를 부담하지만 공선품 검사 시점이 기말 정품 완성도 이후다. 기말 정품은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 정품에는 원가가 배분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 원래 제가 추측컨대 이 출제 이유는 3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요거 계산하고 빼고 뭐 하다 보니까 850개가 맞다고 출제 이론도 착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를 수험생 보고 풀라고 이렇게 던져주면 어쩌라고. 조금 속에서 뭐 올라오더라고요. 자, 다음번에 못 내겠죠. 또 이렇게 했다가 이 복수 정답 나오면요. 출제 이론 굉장히 입장 곤란해집니다. 저도 출제 이론 2년 해봤지만 물론 이게 아니고 FAT지만 자, 아마 다음번에 못 낼 겁니다. 그러길 또 바라고요. 그래도 혹시 나온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좀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혹시 나중에 전산세무 1급이나 뭐 세무사 공인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가고요. 자, 이제 부가세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 자, 정상적인 돈 받고 파는 세금에서 발행하는 게 아닌데도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내라 하는 걸 간주 공급이라고 그러죠. 재화 공급이 등록으로서 세금에서 발급 대상인 것, 단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며 해당 사업장은 주 사업장 초과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요 말은 왜 들어갔냐면 각각 별개의 사업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자,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음이 면제해서 이론교재 28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택시 타가지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하면 재밌을 거예요. 노점상 세금계산서 발행 생각 안 하죠. 무인자동 판매기, 판매기 영업, 목욕탕, 이발, 미용업, 그 다음에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판매로 보는. 근데 이런 거는 자기 회사의 물건을 자기 집에 가져가 버리는 건데 매출액으로 잡기는 하는데 근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인한테 계산서 발행해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A라는 사업체에 있다가 B 업체에 보내면서 야 거기서 팔어. 그러면 각각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판매한 걸로 봐서 계산서가 서로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2번이 자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 시 폐업할 때 무슨 폐업 신고해버리니까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거죠. 수출하는 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 삼성전자가 베트남도 가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뭐예요? 다른 나라 수출할 때 거기서 세금계산서 발행 그거 필요할 수도 없고 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면세사업은 아예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 안 했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런 것들은 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고 이런 경우만 발급 대상이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번에 세법이 많이 바뀐 게 이거였죠. 자, 교재 285페이지에 이 표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그전에는 4,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얼마로? 8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죠. 자, 그 대신에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그전에는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은 발급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너무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전에는 일반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간이 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800만 원 미만은 안 되고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요.
뭐 납부 의무 면제 4,800만 원 미만. 그전에는 요 금액이 요 밑에였죠. 자, 그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고, 근데 간이과세자는 왜 세금을 적게 내냐면 공급 대가. 여기는 판매 금액, 여기는 판매 금액에 부가세가 더해진 금액 대가로 갑니다. 공급 대가로 곱하기 부가가치 여기 10%, 부가세는 다 10%니까.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곱하고 또 10% 곱하고 하니까 금액이 왕창 낮아지죠. 간이과세자인 경우 자, 세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여기는 또 1년을 과세로 일반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자, 6개월씩 2번 하고 법인 사업자는 3개월마다 신고해야 되고요.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라 그랬죠. 부가세를 뺀 금액. 근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공급 대가. 이 용어 차이 잘 구분하시고요. 둘 다 맞고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은 1,000원에 10% 100원인데 오히려 매입이 150원이야. 매입세액이. 그러면 판매한 것보다 매입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 50원은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맞고요.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이것도 반대로 우리가 공제받을 게 커. 그런 경우 환급 안 됩니다. 세금도 적게 내는데 이럴 때 또 환급까지 해달라 그러면 그건 너무 과도하다 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영세율, 다시 한번 볼까요? 영세율. 자, 영세율은 0%. 부가가치세 사업 부가 대상은 맞아요. 근데 세금을 0%를 하니까 거의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왜냐? 요거는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 아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선박 또는 항공기 해외로 운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영세율 대상이고, 면세와 영세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영세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 우리 수입하는 건 우리 부가세 바로 때립니다. 왜? 우리 사업을, 우리나라 산업을 이게 지켜야 되니까. 대신에 그러면 보복 관세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판매할 때는 0%, 너네가 알아서 부가세 물려. 대신에 우리도 넘어오는 건 부가세 물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0%에서 부가세를 안 하고, 소비지구,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자, 수출산업 지원하기 위하고 외화 획득 목적. 자, 그래서 영세율, 보기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구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맞고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0% 아까 한다 그랬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합니다. 뭐 그래도 세금 안 내는 거니까요. 자, 적용한다가 맞습니다. 요게 틀린 것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 뭐 우리나라 살지도 않고 잠깐 와서 뭐 하는 거, 또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상호주의에 따라서 뭐 국내에 있는 기간이 163일 이상이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세금은 아예 안 물리는 거니까요.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수출을 못하고 그 서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간접 수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수출 대행 업체에 맡겨서, 국내 기업간이니까 뭐예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데 0%. 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매출, 매입 매출 전폐 입력에서 우리가 해봤죠? 4번 맞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소득세 문제 두 문제인데, 사업소득이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자, 요거 여러분들 어떤 표를 보냐면 교재 277페이지에 보면 요 표로 돼 있죠. 공급가액,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 세금 부과되는 기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출액으로 잡아라 하는 소리입니다. 매출액으로 더해라. 이런 것들은 반대로 매출액에서 빼라.
자, 매출액 할 때 부가세는 빼고입니다. 부가세는 빼고.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환입 이런 건 다 빼야죠. 뭐 파손돼서 돈 못 받게 된 거.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거는 매출액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요 항목은 차감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 얘네들은 전부 다 열에 별도로 보고 전혀 여기에 근접시키지 마라 하는 겁니다. 돈 못 받게 된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조금.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장려금을 주는 입장입니다, 이거. 장려금 주는 입장에서는 매출액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항목이 아닌데 받는 입장은 여기 보시면 자,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받은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이거는. 주는 입장은 해당이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1번 환입된 물품이 가입과 매출에 누리는 해당 과세기의 총수익금액 아까 과세표준 매출액에 어떻게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것들은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 총수익금액 세금은 빼고 계산하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한 세액이 관세, 환급금 같은 경우 필요경비로 해서 뺐습니다. 근데 환급 또는 되돌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총수익 금액에 더해야죠. 그때는 맞고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입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더해야죠. 바로 이거죠. 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이쪽에서는 요거는 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물건 많이 사줘서 고마워 해가지고 장려금 형태로 수금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 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장려금을 받은 입장에서는 매출액으로 봐야 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틀렸고 산입한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종합소득 분류과세, 분리과세 앞에서 이론에서 배웠었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건 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에 안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또 일회성입니다. 퇴직을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요거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내고 종합소득에는 안 갑니다. 지금 종합소득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니까 얘는 아니고요. 국내 정기예금이자 소득, 금융소득이죠. 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 받게 되는데 배당소득. 요거는 분리과세 대상이 기준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게 3천만 원이니까 아니죠. 일시적인 강연료 또는 기타 소득금액 310만 원이 있어요. 300만 원입니다. 이 기타 소득은. 그래서 다 오버가 됐어요. 이것도 오버돼서 3천만 원. 그러면 2번 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왔고요. 일용 근로소득. 정규직이 아니고 그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해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로소득 금액 6천만 원과 복권 당첨 소득 5억 원이 있는 자, 복권은요, 로또 같은 거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그거 나중에 내가 종합소득 낼게요. 뭐 국민은행에서 하나요? 세금 떼지 마세요. 절대 돈 안 줍니다. 딱 뗄 거 떼고 2억 원 이하 이상 해가지고 뗄 거 떼고 한 30% 정도, 20% 30% 떼나? 그거 떼고 나머지만 주고.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 근로소득 그러면 이거는 없다고 종합소득의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만이 있다. 이거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만 신고하면 돼요. 종합소득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4번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질문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그걸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들어와서 여기 그 자격증 급수별로 질문 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백데이터 94에도 여기에 다 올려놓고 강의에도 파일을 첨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엄청나게 힘든 94회 이론 시험
이거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